해외 부동산에 대한 손실 중에서 요즘 이제 드디어 한 7월 정도 돼가지고 해외 부동산 펀드가 약간 위태롭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용 부동산 침체에서 금융권이 총 260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75개 약간 3분의 2 정도가 지금 이제 다 손실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해외 부동산 펀드 안전하다며 이렇게 팔아놓고 왜 지금 마이너스가 나냐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ELS 사태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미국 오피스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외신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해외 컨텐츠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외신들을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 얘기를 조금 할까 싶어요. 일단은 블룸버그에서는 좀 섬뜩한 기사가 났습니다. US 오피스 타워에 그렇게 베팅을 한 한국이 뭔가 이제 붕괴가 임박한 것 같다. 이런 기사를 했고요. 그래서 블버그의 영상을 보면은 지금 오피스 시장에 이제 밖으로 드러난 그런 리스크 규모가 이 정도인데 요게 50빌리언이거든요. 요게 100빌리언이고.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리스크가 오피스에만 거의 100빌리언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실현 손실보다 잠재 손실이 훨씬 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버그 보면은 이제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 전체 오피스 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1트릴리언 달러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 합치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조금 증폭하고 있죠. 근데 블버그 기사에 좀 의미 있는 게 남았는데 뭐냐면은 여기 저기 찍어가지고 한국 그 기관 투자자들이 메자닌 관련해서 되게 푸시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팔아달라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니까 이게 부동산 대출이 확실히 이렇게 튀는 게 20B 레벨에서 거의 30이나 40빌리언 레벨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튀는 게 요 17, 18, 19년부터 좀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17년, 18년, 19년 그리고 21, 22년 요렇게 이제 좀 많았다고 보여지죠. 17, 18, 19년이 꽤 해외 부동산에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그런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알짜 그런 투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7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만기가 있는 건데요. 그 펀드 만기는 보통 7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4년부터는 이제 만기가 슬금슬금 돌아오는 그런 펀드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이 최근에는 뭐라고 했냐면 올해 2월에 있었던 건데 해외 투자 손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블버그에서는 근데 올해 만기 도래하는 8,200억 불 중에서 20%가 오피스 대출이다 이러면서 오피스 시장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피스 시장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엄청 재택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테크 대도시들의 그 이탈, 이제 거주민들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공실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LA가 됐던 샌프란이 됐던 이제 심지어 뉴욕에서조차도 해외 유슈의 부동산들이 보스턴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공실이 많이 나오면서 적지 않은 리스크가 커졌거든요. 근데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안 터졌냐? 터지려면 이제 만기가 돼야 터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매각할 때까지는 그래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데 블버그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팔고 있는데 제일 좀 하락폭이 적은 스트레스가 덜한 자산부터 팔고 있다. 그래서 크게 몰린 빌딩은 그냥 나 아직 안 팔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레나 인베스터의 CEO인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외신 기사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연합기사 보면은 이건 올해 2월인데 해외 투자한 56조 중에서 한 2.3조 정도가 손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 정도는 감독원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펀드는 만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 대체투자위원 하면서 느낀 건데요. 만기가 있어서 17년 한 거는 24년 만기, 18년 25년 만기, 19년 20년 만기, 20년 21년에 많이 했죠 코로나 때. 이거는 27년 28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는 미리 팔 필요가 없고 이제 만기가 돼도 리파이낸싱이 새로 이제 그 포지션이 리파이낸싱이 돼서 누가 사주면은 아니면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또 길게 가는 건데, 안 되면은 이제 처분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매각을 해야지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손 상태인 거예요. 평가손. 그러니까는 평가손 상태여가지고 큰 뭐가 없는 거죠. 근데 해외 부동산에 대한 손실 중에서 요즘 이제 드디어 한 7월 정도 돼가지고 해외 부동산 펀드가 약간 위태롭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용 부동산 침체에서 금융권이 총 260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75개 약간 3분의 2 정도가 지금 이제 다 손실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펀드 중에 3분의 2는 다 손실 상태고 연말까지 도래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이제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펀드 안전하다며? 해외 부동산 펀드 안전하다며? 이렇게 팔아놓고 왜 지금 마이너스가 나냐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ELS 사태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개인 대상 펀드, 보통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는 기관 대상으로 그 기관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개인들에게도 해외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서 판매를 한 이제 여러 운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운용사들 입장에서 좀 안전하다 이러면서 개인 대상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불안전 판매 논란이 지금 다시 불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 되는 겁니다. 그래서 JTBC에서 기사도 났었죠. 7월 16일에 100% 안전 권유해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 50억을 넣었대요. 50억을 넣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260개에서 175개가 마이너스니까 3분의 2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이너스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냥 약간 넉나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처분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거의 뭐 메자닌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냥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선순위가 아닌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중후순위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튼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물 담보가에 내려왔으니까 제가 돈 받을 권리가 없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면 손해가 아닌데 펀드 만기가 있고 안 팔아도 만기 때는 손익을 기록하게 되니까 만기가 아직 안 왔고 이제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가 17년부터 이런 해외 펀드를 많이 하니까 이제 외국의 그 대체 투자 운용사들이 한국을 설거지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상품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입니다. 막 블랙스톤이 됐든 어디든 막 와가지고 내가 우리 엄청 좋은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 내가 한국 투자자들한테만 뭐 슬롯을 3,000억 정도 열어줄 테니까 뭐 너네 여기 투자할래? 이렇게 와가지고 그건 어떤 부동산인데요? 그러면 뭐 너무 자세한 거 알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냥 너네한테만 조용조용 얘기해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좀 꼼꼼하게 따질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슬롯을 못 주겠네 이러면서 막 그럼 다음에 투자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강짜를 놓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걸 투자해야 되는 막 로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런 투자기에 쉽게 오는 게 아닌데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투자기를 줬으니까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또 막 그냥 기관의 그 리스크 심사 이런 것들을 막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쟤네랑 거래를 트는 과정에서 이런 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적인 의사판단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 펀드를 사는 그 기저의 메커니즘과 그 물건이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그 소개받은 물건에 대해서 그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 투자자는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양질의 해외 부동산이 왔고 이제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물론 그리고 2017년이랑 2020년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가 왔고 재택근무 환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17, 18, 19년에 부동산 투자가 다 실패했다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부동산이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아주 좋은 투자였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투자였을 거고 거꾸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20년, 21년 이후에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입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등등하면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는데 여튼 기관들은 서로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지만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을 투자 전문가로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의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부터 해외 부동산에 대한 그런 손실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 2, 3년간 계속해서 인식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도 정말 옥석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개인이 옥석 가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가
쉬운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펀드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고 만기가 되면서 이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덜렁 막 나오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기 구조까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외로 자산 배분을 하라는 거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해외 자산 배분은 달러 예금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엔화도 있으니까 이제 달러 엔으로 한 7대3 정도 해놓으면은 해외 자산 배분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면서 이제 아까운 돈 날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런 정보라든가 아직 우리가 그쪽으로 완전히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